앞 시간에 이어서 가설 검정 파트 내용 정리 빠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469 페이지에서 478 페이지인데요. 가설 검정은 추정하고 다르죠. 추정은 모집단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뮤가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X바를 계산해서 이들의 분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분포를 가정하고 "뮤는 이런 범위 안에 있을 거야."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설 검정은 뮤가 있어요. A더래. 그런데 "이 A가 맞니?" 인제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우선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에 의해서 제가 '어 A구나. 그다음에 뭐구나.' 하고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기의 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야 나는 A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어 나는 A보다 큰 것 같은데?" 또는 "나는 A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즉 "A야." 라는 거에 대응해서 가설을 세우고 "너가 알고 있는 그 가설을 H0라고 할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H1이라고 한번 해 볼게." 이렇게. 그러면서 왼쪽에 단어가 있죠? "나는 이렇게 대립하는 가설을 세워 당신의 가설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잘못됐다.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라고 돼 있어요. 우선 이와 같이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로부터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가설 검정입니다. 이때 가설 검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검증은 proof, 법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도 표본을 이용해서 증거를 찾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집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X바가 150 이다라고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X바가 증거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그렇지. 가능성이지. 가능성을 가지고 증거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활동이 이런 행위가 수천 번 이루어져서 거의 뭐 다 볼 때마다 거의 150 하고 가까우면 얘는 이제 증거라는 걸로 채택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증거라고 하지 않고요.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증거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지면 언젠가는 변하겠죠? 따라서 가설 검증이라고 하지 않고 가설 검정이라고 한다. 또한 내가 대립하는 가설, 연구 가설이라고도 부른다. 여기 써 있네요. 연구 가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설을 원래 zero base, 그래서 zero hypothesis, 그래서 null hypothesis, 그리고 한글로는 귀무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질문을 해요. "왜 이름이 귀무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H1입니다. H0를 뭐 하고 싶어 해요? 기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주장. 문제는 가능성이라는 연구가 가서 검정이라고 그랬죠. 가능하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더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러면 연구자의 허탈감을 배제하고 H0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 아닌가 봐요 끝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냥 H0로 가세요. 이렇게. H1이 아닌가 봐요. H0를 가세요. H0에 돌아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없다라고 할게요. 제 연구는 없다라고 할게요. 원래 H지로 유지하세요. 돌아가세요. 귀무. 그래서 돌아가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돌아갈 귀 이렇게 해서 귀무가 되는 거예요. 연구자는 H1을 어떻게든 보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연구라는 게 저도 해봐서 알지만 늘 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크다, 작다 여기에 보통 H지로는 같다라고 정해버립니다. 크다의 반대는 뭐죠? 작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크다를 확인했어요. 제가 만약에 크다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굳이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귀무가설은 는이라고 표현한다. 왼쪽에 귀무가설 는, 같다, 차이가 없다, 모두 같다, 유의하지 않다, 독립이다, 연관성이 없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읽으시면서 는의 입장으로 정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반대되는 거는 같지 않다,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유의하다, 독립이 아니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또 문맥에 따라서 말씀을 할 겁니다. 우선 가설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어떤 거죠? 사람들이 현재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니까 이러한 세상이 변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변해야 될 증거로 아주 다른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다르다라는 걸 보이는 게 너가 갖고 있는 A랑 다르다. B라고 할까요? 그래야지 좀 B라고 너가 갖고 있는 답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르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의 견해도 옮겨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옮겨요. 이 견해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처음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주장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확인이 되면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간색을 H0의 세상, 파란색을 H1의 세상, 연구자는 H1의 세상으로 사람들이 옮기기를 바라고 있고 잠시 H0의 세상에서 다름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주장을 하면 그 방법은 이들에게 마지노선을 줘요. 확률 알파에 대한 마지노선을 줘요. 또는 이제 단측일 때는 이렇게 되고 양측일 때는 2분의 알파가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요거 벗어나면 다르다라는 걸 한번 내가 관심을 가져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파가 U의 수준이에요. 만약에 책에도 있지만 단측이면은 알파가 한쪽이 있을 거고요. 단측이면은 알파가 한쪽에 있을 거고요. 양측이면은 알파가 양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의 수준을 0.05, 5% 주거든요. 즉 95%에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한쪽이 5%, 한쪽이 5%, 양쪽을 더해서 5%. 얘를 2분의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0.025. 왼쪽에 보면 1.645, 2.03, 2.33, 0.05, 0.02 이렇게 들어있죠? 아마 한쪽으로 몰아서 0.05가 되면은 단측 검정에서 95%에 대한 거고요. 양측이었으면은 이쪽은 유의 수준 0.1에서 반이었던 거겠죠. 양측이냐 단측이냐 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단측일 때 알파면 양측일 때는 2분의 알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오른쪽 단측 검정 중에서 우측 단측 검정 갈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보여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방금 표시한 다르다라는 걸 이쪽에서 보여봐. 양측검 정도? 다르다는 거 보여봐는 이 색깔 있는 부분이 기각력입니다. 네가 증거를 가져올 건데 이 증거가 다르다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내가 관심 좀 가져줄게. 그러면서 기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해줍니다. 연구자는 기각력에 내 결과가 들어가기를 바래야 되는 거죠. 기각력에 어딘가. 그래야지 다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단어 몇 가지 같이 들어갔어요. 알파는 유의 수준, 그리고 그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기각력이 정해진다. 우선 유의 수준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귀무가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맞거든? 그런데 연구자가 아니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귀무가설이 참인데 연구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허용해 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영역에 너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는지 좀 보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처럼 귀무가설이 참인데 연구자가 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려는 그 영역을 우리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최대 허용 한계가 되는 거죠. 나한테 5%만 받았어. 이런 거예요. 보통은 5%, 1%.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유의 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유의 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내가 중요한 걸 찾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모평균이 75점이라는 가설을 유의 수준 0.05에서 기각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지금 여기가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상황을 본다면 75점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75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75점보다 큰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알았어. 그럼 유의 수준 0.05에서 75점보다 큰지 확인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를 0.05로 주시고 75점에서 다름을, 즉 이 어디인가에 내 연구가 들어있음을 보이시면 돼요. 유의 수준과 관련해서 현재 평균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건이 더 있겠지만 Z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Z분포 안에서 1.96이 되는, 이쪽은 65%니까 1.645겠네요. 1.645가 되는 기준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값이 Z0의 값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럴 때 1.645와 Z0를 비교해서 크면 나는 기각력이 들어가는 거로, 따라서 유의 수준 0.05에서 기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지금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이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확률을 찾을 수 있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확률을 찾을 수 있다면 이 확률이 p-value가 알파랑 비교해서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확률값이 작다는 거는 0.05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H0를 기각합니다. 하나는 이거죠. 1번. 값을 아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알파와 P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P값이 확률인데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확률로 구하는 게 더 쉽고요. 참고로 우리가 직접 구할 때는 확률을 못 구해요. 근데 컴퓨터는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항상 이 관계자들이 물어보죠. P값 얼마 나왔어? P값 얼마 나왔어? P밸류 얼마야? 그럴 때 0.000 나왔습니다. 오, 괜찮네? 그 0.000이라는 게 0.05보다 작다. 아래로 내려갑시다. 확률값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했네.
0.0212가 0.05보다 작다? 그러면 오케이. 95% 신뢰 구간 안에서는 기각. 단 0.01과 비교해서는 커요. 그러면 유의 수준 0.01에서는 기각 못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죠? 0.05를 0.01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0.01을 0.05로 바꿔주시면 돼요. 0.001을 썼네? 네,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여하튼. 그래서 연구자가 선택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회 안에서는 충분히 0.05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유의 확률이라는 게 뭐냐? 그럼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P값, B값 하는데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 0.05보다 더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규모 가설이 거짓이다. 그래서 기각해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증거. 강한 증거다. 그래서 P값하고 비교한다. 지금 이 설명을 아래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다시 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이거잖아요. 이거 2.03. 2.03보다 왼쪽에 1.645가 작으니까 기각력이라는 거를 유의 수준 0.0으로 보면은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기각력을 이쪽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잖아요. 1번 1.645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기각. 그런데 2.33이랑 비교해서 작으면 기각 안 된다. 이렇게 값으로도 기각할 수 있고 0.05하고 P값 0.02라고 비교해서 작으면 기각, 0.021이 0.01과 비교해서 크니까 기각 못한다.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다.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지금 이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오류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꽤는 아니고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표를 여러분들께 꼭 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 없이 그냥 가설 검정을 오류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오류를 표로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느끼는 진리, 즉 규모가설이 진리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색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맞는 진리도 결국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리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잖아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진리라고 믿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귀무가설, 그리고 연구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립가설을 세우죠. 이제 그 중에 정말 진리냐 아니냐라는 걸 의사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귀무가설이 진리인데 귀무가설이 맞다. 이거는 옳은 판단이죠.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장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지구가 둥글어. 그러면은 대립가설을 주장했는데 대립가설이 옳아. 그럼 이것도 옳은 판단이죠. 이렇게 옳은 판단이 2가지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그중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옳은 판단은 오른쪽에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검정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연구자죠. 연구자에게 힘이 되는 부분이죠. 파워가 되죠. 그래서 이 영역을 검정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구자에게 검정을 했을 때 힘을 주는 곳. 그리고 반대가 되는 베타의 입장에서 1-베타라고 얘기합니다. 검정역은 기억하세요.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결정을 하는 힘. H0가 진리일 때 H0를, H1이 진리일 때 H1을 결정하는 힘. H0가 진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H0가 기각될 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1종 오류랑 2종 오류가 문제예요.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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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가설 틀렸어 하고 결정하는 오류. 대립가설은 이쪽에 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인데 아이 원래 H0야 하면서 H0를 그대로 주장하는 오류. 이 중에 귀무가설이 참인데 H0를 결정하게 되는 오류를 제1종이라고 합니다. 1. 왜 1이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2종 오류라고 하고요. 이름 베타라고 부를게요. 핵심은 또 이쪽이거든요. 1종 오류. 문제가 귀무가설 H0가 참인데 대립가설이 옳다고 잘못 결정을 내리는 오류. 이때 잘못이란 단어는 누구의 입장에서 잘못일까요? 귀무가설 입장에서 잘못이겠죠. 즉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결과가 맞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아니야 그러면서 새로운 가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 너가 맞는지 내가 0.05의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면서 유의 수준 0.05를 주잖아요. 당연히 이 기각이 될 수 있는 이 범위를 기각역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즉 귀무가설 입장에서는 여기가 귀무가설이에요. 귀무가설 입장에서는 기각역의 결과가 안 들어가길 바라죠. 그런데 들어갔죠. 이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H0가 참인데 대립가설 H1이 옳다고 밝혀졌대. 결과가 나왔대. 뭐야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종 오류라고 해서 왜 얘가 1이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귀무가설인데 그 귀무가설 입장에서 틀렸다라고 또는 다르다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죠. 그래서 이름이 1종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 오류가 더 위험하냐 2종 오류가 더 위험하냐라고 물어보면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1종 오류가 더 위험하죠. 저는 어떠한 제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간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건 옳지 않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가설을 검증했는데 그렇다라고 결과가 보여진 거예요. 난 뭐지? 우리는 뭐죠? 그렇게 열심히 먹고 좋아했던 이 대상이 우리 몸에 나빴다면 난 30년 동안 뭘 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믿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 1종 오류다. 그리고 제 2종 오류는 연구자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나는 대립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립가설이 안 받게 나온 거야. 즉 기각력이 안 들어가게 나온 거야. 아쉬워. 아쉬워. 네. 그래서 2종 오류다. 베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래 검정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설명이 단순하게 나오면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나오면
검정력 1-베타를 계산하여라. 유의 수준 알파에 입각해서 베타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대학교 수준에서도 좀 높은 수준인데 검정력 계산하는 건 저도 대학교에서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설 검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평균을 많이 검정하죠. 즉 평균을 검정한다는 건 뮤가 A인데요. 아, 뮤는 A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정하는 거죠. 또 모분산을 검정한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A인데요. 시그마 제곱은 A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정한다는 거예요. 평균을 검정할 때 한 집단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단일 표본 T검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서 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립표본 T검정, 또 대응하면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이면 남자의 여자의 뭐 이렇게 할 때, 대응표본이면 남자인데 애인일 때, 연인의 남자 대 연인의 여자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쓸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은 몰라도 요 모평균에 대한 이 비교는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설 검정을 할 때. 이제 여기까지는 가설 검정 입장이고 뒤로 가면 분산 분석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나 또 교차 분석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가시고 갑니다. 단일 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 뮤는 얼마예요? 라는 걸 쓸 때 우리가 원래 앞서 했던 그림을 가만히 보면 뮤가 A예요 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의 수준 하에 제가 이쯤에서 결과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라는 걸 보일 때 기준이 유의 수준이잖아요. 지금의 X바의 분포를 Z분포로 바꾸고 이 값이 1.645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1.645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보통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 이렇게 바꾸면서 이 값이 1.645보다 큰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 쓰는 이 값을 우리는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검정 통계량. 보통 평균은 이제 Z분포를 이용하니까 그리고 시그마가 있으면 쓰지만 시그마가 없으면은 S로 쓰고 또 만약에 표본이 작으면 T로 쓰면 T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분포나 조건을 좀 달리 하시면 돼요. 비율에 대해서도 똑같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역시 원래 있었던 P 핵과 이제 평균 표준화시키는 값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n과 p0를 곱해서 n과 1-p0를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행해도 된다.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n이 100개예요. 그런데 p0가 너무 작아서 0.01이에요. 그럼 이들을 곱하면 1이죠. 이쯤 되면은 p0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은 n이 크고 p0가 작으면 뽀아성 분포로 바꾸거든요. 이제 지금처럼 아이디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지금의 가설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약간의 뭐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으로 n과 p0를 곱해서 5보다 크다 또는 반대로 곱해서 5보다 크면은 우선은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분산의 가설 검증은 우리 앞에서 했지만 시그마 제곱분의 n-s제곱 이렇게 이게 카이 제곱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 역시
표준 오차만 좀 신경을 쓰셔서 표준화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합동분산 또 나옵니다. 왜? 만약에 개수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표본에 대한 분산이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표본이 아니지 모분산이 같다고 얘기한다면 SP를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요. 대응 무평균에 대한 거는 이제 대응하는 값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값을 한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처럼 쓰면 되는 거죠. 평균 분포를 이용하는 것처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0이다인데 0이 아닐 때 이들의 차이가 3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3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t분포.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할 때 이제 이게 또 새롭습니다. 보통 추정에서는 비율에서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그냥 비교하는데, 가설 검정에서는 합동 표본 비율을 꼭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합동 표본 비율 p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여기까지가 기억이 되면 모 비율을 보시고 모분산의 비율을 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이것도 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하고 질문을 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아서 그래요. 시그마 2 제곱분의 n1-1분의 s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분의 n2나 n1-1 s1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같으니까 나눠지고요. 보통 개수를 같게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약분이 되도록 하는데, 우선은 보통은 비율을 할 때는 S2의 제곱분의 S1의 제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 절차는 제일 먼저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랑 했던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x바에 대한 그림이다. 그러면 x바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구해서 여기가 뮤가 a다.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x바가 유의 수준 어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기각력 구하고. 이게 그림이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결과를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모분산이 4인 정규분포의 정규 모집단의 평균 뮤가 15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뮤가 15보다 크다 주장한다는 거, 뮤가 15다라는 거에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가설을 세울 때는 뮤가 15다는 15보다 크다 하고 세우는 거지, 작거나 같다라고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를 기준으로 내려가서 그림 보세요. 그러면 얘는 Z분포를 이용해서 옮긴 거니까 원래는 X바의 분포가 있고 여기가 15다. 그리고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어 라고 보시면 돼요. 유의 수준 0.05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그림이 너무 크다. 네, 이 그림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0.05니까 그림이 이렇게, 여기가 0.05, 그리고 그 오른쪽이 기각력이 되는 거죠. 기각력. 그럴 때 기각력을 x바의 입장에서 계산해도 되고요. 아래와 같이 z로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 현재는 z로 바꿔서 계산했으니까 1.64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기각을 하겠다. 이렇게. 표본의 크기 9입니다. n은 9. 그 다음 유의 수준 0.05. 1.64가 16.4가 있네요. 16.4가 15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그림상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여기니까 원래 올라가면은 이쯤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16.4. 이제 반대로 하는 거지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4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러면 이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나는 이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기각력이라고 할게. 그리고 진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얘를 옮겨서 값을 계산해 봤어요. 값을 계산해 봤더니 2.1이 났어요. 2.1이 1.64보다 크죠? 기각력이 들어가죠? 결론을 내릴 때는 꼭 이렇게 합니다. 유의수준 0.05 하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즉 모평균이 15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 하에서 그렇다 라고 하셔야 주어진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주어진 하나의 문제를 1단계 가설 설정하기, 2단계 검정 통계량과 분포 정하기, 3단계 기각력, 4단계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구하기, 5단계 결론 내리기를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니 바로 기출문제 페이지 479페이지부터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